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센 노년에 남편에게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떠나달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살의 여성입니다. 어느 평범해 보이던 주말 저녁 식사 자리. 그녀의 남편은 자식과 손주가 보는 앞에서 지난 8개월간 자신을 돌봐준 간병인과 살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배신감에 치를 떨 줄 알았던 조강지처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좋아요. 이 짧은 대답 뒤에는 과연 어떤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단순한 가정불화로 보였던 이 사건은 어떻게 거짓과 계산, 그리고 탐욕이 뒤엉킨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안주인 자리를 꿰찼던 간병인이 야반도주를 한 뒤 이 집안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여자가 무너진 가정의 폐허 위에서 어떻게 냉정하게 판을 짰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어떤 뼈아픈 교훈을 남겼는지 지켜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소영, 올해로 62살입니다. 서울 강북의 조금 낡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엔 편의점이 있고 옆에는 작은 공원이 있는 평범한 곳이죠. 남들은 제 나이가 되면 인생이 평온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최근 저를 가장 괴롭히는 건 남편 박정웅입니다. 그가 간병인과 살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일이 터진 건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사서 막 들어온 참이었죠. 거실에서는 아들 지훈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 지은이는 시아버지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TV를 보고 있었고요.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국을 식탁에 내려놓을 때까지는 말이죠. 남편은 상석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뭔가 중대 발표를 할 때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그 옆에는 지난 8개월간 남편을 돌봐온 간병인 48살의 최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곁눈질로 제 반응을 살피고 있더군요. 식탁 분위기는 꽤 화기애애했습니다. 남편이 헛기침을 하기 전까지는요.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말했죠. 말해봐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최미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최미경은 즉시 고개를 숙이며 연약한 척을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 미경 씨랑 같이 살고 싶어. 정리가 되면 그녀와 재혼할 생각이야. 순간 식탁 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손자 민준이가 들고 있던 치킨 조각이 떨어질 뻔했고 아들 지훈이는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아버지를 찌푸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에게 제대로 된 명분을 주고 싶어 재혼하겠다는 뜻이야. 최미경이 고개를 들자 눈가에 물기가 그렁그렁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여주인공처럼 말이죠. 사모님, 저 정말 회장님이 너무 외롭다고 하셔서 전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응시했죠.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꾸며진 연약함이었습니다. 8개월 전 남편이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되는 바람에 혼자 거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맞벌이고 저도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썼죠. 원래는 3개월만 쓰기로 했는데 6개월이 되고 결국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녀를 보내기 싫어했던 건 단순히 간병이 편해서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집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야. 당신도 낮에 일 나가고 애들도 바쁘잖아. 그동안 미경 씨가 가족보다 더 살뜰하게 나를 챙겨줬어. 이제 그녀에게도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네요.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내 말은 당신 쪽 정리가 되면 아들 지훈이가 참다 못해 식탁을 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도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농담 아니란다. 그때 최미경이 벌떡 일어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그저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전 정말 그럴 의도가 저런 모습, 살면서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최미경이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저는 최미경을 향해 아주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안주인이 되고 싶다니.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요. 그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삼시세끼 다 집에서 해 먹어요. 이제 당신이 박 회장 사모님이 되실 테니 식구들 밥상은 앞으로 미경 씨가 책임져 주세요. 최미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집안 청소랑 빨래도 다 넘길게요. 그리고 남편 재활병원 가는 거랑 약 챙기는 건 당신이 전문가니까 그것도 전적으로 맡아주세요. 식탁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상냥하게 덧붙였습니다. 안주인이라면 응당 집안을 건사해야죠. 최미경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가 푸르게 다시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새 사모님. 내일부터 이 집은 당신 거예요. 그녀는 대사 한 줄 외우지 못하고 무대 위로 떠밀려 올라온 신인 배우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숟가락을 들어 뜨끈한 국물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며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무대에 오르고 싶어 안달난 사람을 무대 정중앙에 세워주면 그만이니까요. 아침 준비가 끝나자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는 비몽사몽간에 묻더군요. 할머니, 어제 꿈 꿨는데 할아버지가 그 간병인 아줌마랑 결혼한다고. 꿈 아니야. 진짜요? 헐, 그럼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요? 며느리가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잠시 후 남편과 최미경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반쯤 주인이 된 듯한 묘한 거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저는 가방에서 짙은 남색 카드를 꺼내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최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생활비 카드예요. 매달 생활비가 입금될 거고 식비부터 공과금까지 다 여기서 해결하면 돼요. 그녀가 멍하니 있자 제가 덧붙였습니다. 미래의 안주인이시니 당연히 돈 관리도 하셔야죠. 오늘부터 우리 집 살림은 미경 씨가 맡아요. 최미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에 스친 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신이 나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역시 당신이 제일 말이 통한다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핸드폰을 들어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간병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랑 간병인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 씨 보호자 이소영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옆에 있던 최미경의 등이 감전된 듯 꼿꼿해졌습니다. 최미경 씨, 오늘부로 더 이상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최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남편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가족인데 간병인 월급을 계속 받는 건 이상하죠. 이제 직원이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하시는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전화를 끊자 최미경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안주인이라는 자리에 앉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요. 남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당신이 어제 결정했잖아요. 난 두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뿐이에요. 식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 치킨 먹고 싶으면 이제 저 아줌마한테 말해야 돼요. 며느리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가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제 그릇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부가 되겠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퇴로 없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제 같이 살겠다고 했죠? 그게 두 사람의 선택이니 오늘부터 진짜로 같이 살아보세요. 제가 부엌으로 돌아서는 뒤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62해를 살면서 깨달은 건 이런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치마를 들고 서 있었죠. 최미경이 느릿느릿 나오더니 저를 보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제가 도울게요. 돕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녀는 당황하더니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서투르게 계란 프라이를 뒤집다 기름이 튀자 그녀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거실에 앉아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웅 씨가 미경 씨와 결혼하겠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에 집에서 집들이 겸잔치를 열어 새 안주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다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3초 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뭐라고? 오빠가 간병인이랑 결혼을 해. 시동생.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형수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알림 소리에 최미경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켜진 제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안색이 변하더군요. 사모님, 저기 박 회장 사모님이 되신다면서요. 친척들에게 당연히 알려야죠.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은 원래 축복받으며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부스스한 머리로 나온 남편이 핸드폰을 보며 실실 웃었습니다. 거봐, 다들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고 묻잖아. 내 말이 맞지? 다들 축복해 줄 거라니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웃음을 잃은 최미경의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자기를 지켜본다는 게 어떤 건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누워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강력한 일을 했죠. 그녀를 무대 위 조명 아래 세운 겁니다. 집들이 잔치는 3일 뒤였습니다. 이 짧은 3일 동안 집안은 끓어오르는 냄비 같았습니다. 당일 새벽 5시 저는 손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경 씨, 일어나요. 한참 뒤 부스스한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가 엉망인 최미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저는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잔치 음식이 10가지가 넘는데 지금 시작해야죠. 전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부엌 냉장고에는 재료가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관객이니까요. 산더미 같은 재료를 본 최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오늘 다 해요. 네, 10가지밖에 안 돼요. 그녀가 식칼을 쥐었는데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도 안 되어 부엌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닭볶음탕은 2번이나 태워 먹었고 국자는 바닥에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녀는 땀 닦을 새도 없이 허둥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안쓰러운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미경 씨 혼자서는. 제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엔 저 혼자 다 했던 일이에요. 저보다 젊은이 더 잘하겠죠. 남편은 말문이 막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7시 반쯤 민준이가 나오더니 코를 쥐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무슨 탄 냄새가 나요? 새할머니가 요리하시잖아. 민준이가 부엌을 슬쩍 보더니 킥킥대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줌마 울 것 같아요. 오전 10시가 되자 최미경의 눈동자는 풀려 있었고 튀는 기름에 손을 대어 움찔거리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한 자리니까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신우이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이게 무슨 냄새야? 환기 안 시켰어. 신우이는 부엌에서 땀에 젖은 채 닭 요리를 들고 있는 최미경을 훑어봤습니다. 앞치마는 기름투성이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 이분이 새옳게 되시나. 최미경은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신우이가 혀를 찼습니다. 새 신부가 앞치마 두르고 손님 맞이하는 건 또 처음 보네. 오빠 취향 참. 얼굴이 왜 저렇게 빨개? 어휴, 참 부지런도 하시네. 욕설 하나 없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를 베었습니다. 11시 반, 며느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은 국물이 말라붙었고 잡채는 불었으며 저는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한마디 했습니다. 미경 씨, 이렇게 많은 요리는 처음 해보시나 봐요? 갈비가 하나도 안 익었네. 뭐, 최미경은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식사 후, 의뢰 그렇듯 판이 벌어졌습니다. 고스톱판이었죠. 남편은 신이 나서 최미경을 옆에 앉히고 가족들에게 소개하려 했습니다. 자자, 미경 씨도 앉아봐. 식구들 얼굴도 익힐 겸 제가 과일을 깎아갔을 때 최미경은 패를 쥐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앉은 지 5분도 안 되어 신우이에게 크게 털렸거든요.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미경 씨 처음이라더니 잘 못하시네. 괜찮아. 돈 잃으면서 배우는 거지 뭐. 말은 상냥했지만 누가 봐도 조롱이었습니다. 다음 판에서도 최미경이 실수를 하자 시동생이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벌써 지갑 다 털리시겠네. 남편이 억지로 웃으며 편을 들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렇잖아. 다들 너무 그러지 마. 하지만 그럴수록 분위기는 더 싸해졌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올케 언니는 밤새워 쳐도 아무도 못 이겼는데 새 사람은 영 다르네. 안주인 바뀌니까 집안 공기가 달라져. 그치?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미소도 굳어졌고 최미경의 손에서 화투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남의 집 안주인 노릇이 처음엔 다 어려운 법이니까. 최미경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은 겁니다. 이 고스톱판은 놀이가 아니라 텃세와 검증의 시험대였고 자신은 거기서 처참하게 낙제했다는 것을요. 잔치가 끝난 지 3일 뒤 아침
저는 30년을 넘게 지켜온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여행 가방을 든 저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당분간 나가 지낼게요. 그는 멍하니 있다가 부엌 쪽을 힐끗 보더군요. 최미경이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네. 그는 헛기침하며 짐짓 괜찮은 척 했습니다. 최미경이 고개를 내밀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가세요? 저는 그 뻔한 연기를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근처 원룸 얻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두 사람 오붓하게 지내라고 비켜주는 거예요. 최미경은 제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줄은 몰랐는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늦게 퇴근해 짐을 든 저를 보고 놀라 뛰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충동적으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동적인 거 아니야. 엄마는 저 사람들이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해주려는 거야. 며느리 지은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던 거죠. 이건 도망이 아니라 자리를 비켜줌으로써 그 빈자리의 무게를 느끼게 하려는 제 의도를요. 현관을 나서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멀리 안 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저 아줌마랑 결혼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저 아줌마를 믿고 계셔. 하지만 믿음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설 때 제 마음은 지난 몇 달간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묘한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어떤 싸움은 맞붙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진실은 굳이 들추지 않아도 썩은 내가 진동하며 스스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얻은 원룸은 작았지만 창밖으로 그 익숙한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곧 터질 시한폭탄을 가장 잘 보이는 관람석에서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4주 만에 이혼 서류 정리가 끝났습니다. 구청에서 만난 남편은 홀가분해 보였고 밖에서 기다리던 최미경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는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난다는 게 허무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3일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두 사람 오늘 혼인신고했대요. 저는 홍차를 마시며 그 짧은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고? 그래, 너희가 선택한 연극이니 끝까지 한번 해보려무나.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최미경을 봤습니다.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에 머리는 굵게 웨이브를 넣었더군요. 간병인 시절과는 딴판으로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 브랜드 두유만 마셔요. 점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박 회장님이세요. 그녀는 콧소리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박 회장 사모거든요. 저는 채소 코너 뒤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저 자신만만함, 지금이 절정일 겁니다. 진짜 변화는 며느리 지은이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퇴근길에 제 원룸에 들렀습니다. 얼굴이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제 댁에 다녀왔는데요.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네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어머니, 아니, 최미경 씨가 요즘 늦잠을 자나 봐요. 아버님 혼자 거실에서 TV 보다가 꾸벅꾸벅 조시더라고요. 밥은 배달 음식 시켜 드시던데요. 부엌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아버님이 요즘 부쩍 화를 잘 내세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자꾸 머리가 어지럽대요.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잘 지켜봐 드려라. 하지만 걱정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골절 이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르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누구겠습니까? 어느 날 경비실 앞을 지나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를 들었습니다. 그 새댁 말이야. 예전에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다며? 그래서 이혼하고 고생하다가 박씨 영감 물었다던데. 영감님 퇴직금이며 재산이 꽤 되잖아. 아주 꽉 잡았어. 저는 그늘에 서서 묵묵히 들었습니다. 최미경은 단순히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보상받기 위해 도망치지 않을 돈줄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위험했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이혼 2달째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연락은 마치 재난경보처럼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최미경 씨가 어디서 정체불명의 보약을 지어왔어요. 아버님이 그거 드시고 기운이 펄펄 난다며 목소리가 엄청 커지셨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무슨 약인지 봤니? 그냥 검은 비닐봉지에 든 한약인데 냄새가 독해요. 친구가 소개해준 용한 대라나 뭐라나 불길했습니다. 출처불명의 약은 독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틀 뒤 민준이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기분은 좋은데 이상해요. 산책 가자니까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귀찮대요. 저는 창밖으로 남편의 아파트를 바라보며 직감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녁,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들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 나 보러 왔어? 나 요즘 아주 건강해. 미경 씨가 해준 보약 덕분에 힘이 넘친다니까.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위층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요. 부엌에서 최미경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저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 약 어디서 지은 거예요? 최미경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제 친구가 소개해준 아주 귀한 약재로 달인 거예요. 저는 알았습니다. 스테로이드나 흥분제가 섞인 엉터리 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시적으로 기운이 나게 하지만 결국 몸을 갉아먹는 독이죠. 제가 나지기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으니 조심해요. 최미경이 발끈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남편은 허벅지를 치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 끄떡 없어. 그 과도한 흥분 상태를 보며 저는 더 큰 불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지훈이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의사가 아버지 혈압이 너무 불안정하다고 보약 끊으라는데 새어머니가 말을 안 들어요. 의사가 괜히 겁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날 밤 새벽 1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전화를 걸자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가시려다 쓰러지셨는데 말을 못하세요. 축 늘어지셨어요. 무서워요, 할머니. 뇌졸중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경 아줌마 바꿔. 그리고 당장 119 불러. 아줌마가 그냥 체한 거래요. 자고 나면 괜찮다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 바꿔. 잠시 후 최미경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형님, 그냥 좀 어지러우신 것 같은데.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구급차 불러요. 골든타임 놓치면 당신이 살인자 되는 거야. 알겠어. 그 서슬퍼런 목소리에 겁을 먹었는지 그녀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10분 뒤 창밖으로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번쩍이는 걸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새벽 5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아닌 한 인간이 내린 선택의 결과가 마침내 청구서처럼 날아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최미경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며 편하게 살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건 평생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지도 모르는 반신불수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현실일 뿐이었죠. 남편이 입원한 지 3일째. 평실한. 한때 위풍당당했던 남편은 초라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몸 한쪽은 마비가 온 상태였죠.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재활 기간이 길어질 겁니다. 보호자분들이 간병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서류에 서명해 주시죠.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남이다. 법적 보호자인 아내가 해야지. 하지만 병실에 최미경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나간다더니 감감무 소식이었죠. 오후가 되어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세요? 서류 서명하셔야죠.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만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아들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남편이잖아요.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꺼졌습니다. 그녀는 겁을 먹은 겁니다. 4일째 아침, 아들이 병원비 청구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죠. 엄마, 최미경 씨가 좀 이상해요. 어제 잠깐 통화됐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게 우리 탓이래요. 그리고 엄마가 보약 못 먹게 스트레스 줘서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은 희생양을 찾는 법입니다. 그 타깃이 저인 건 뻔했죠. 5일째, 최미경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아들이 집에 잠시 들렀다가 사진을 한 장 찍어 보냈습니다. 안방 서랍 깊숙한 곳, 헌옷 밑에 숨겨져 있던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간병 및 재산증여 계약서, 부동산 처분 위임장.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을 배우자인 최미경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서명란이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듯 삐뚤빼뚤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닐 때, 혹은 손에 힘이 없을 때 누군가 억지로 펜을 쥐어준 흔적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그 정체불명의 약을 먹고 가장 몽롱하고 흥분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 여자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집을 노린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변호사부터 불러. 변호사는 사진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서명이고 강압이나 유도 정황이 뚜렷해요. 당사자인 고 회장 사모님을 조사해야겠는데요. 사문서 위조나 사기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최미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 서류에 대해 설명 좀 하시죠. 그러자 최미경에게서 다급한 답장이 왔습니다. 왜 사람을 의심해? 난 떳떳해. 너희들이 아빠 잡은 거야. 아들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네. 그 여잔 이제 끝났어. 이번 6일째. 아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엄마, 부만 갔어요. 경비실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8시 27분 최미경이 짙은 남색 이민 가방을 끌고 허둥지둥 택시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사라지더군요.
야반도주였습니다. 아들이 집에 가보니 귀중품은 싹 사라지고 옷장과 서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찢긴 종이 조각들만 수북했죠. 제가 그 조각들을 맞춰보니 부동산, 영구 위임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겁니다.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사기꾼이었어. 간병이 힘들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고소당할까봐 튄 거였어요. 민준이도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저는 차라리 후련했습니다. 놔둬라. 제 발로 나갔으니 다행이다. 아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엄마, 화 안 나세요?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돈까지 챙겨서 도망갔잖아요. 그건 네 아버지가 선택한 업보다 이제 법대로 처리하면 돼. 최미경이 도망간 다음 날, 병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문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오길 기다리는 거겠죠.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멍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저는 다가가지 않고 침대 발치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마비되지 않은 왼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허공을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들과 며느리가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재활 잘 받고 가족들이 도와주면 좋아질 거래요. 애들이 고생 좀 하겠네요.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여보.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정우 씨, 우린 이미 이혼했어요. 알아, 아는데 우리 다시 합치면 되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응시했습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정우 씨, 하나만 물을게요. 만약 당신이 지금 건강했다면,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나한테 가지 말라고 매달렸을까요? 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곡을 찔린 거죠. 당신이 지금 날 잡는 건 갑자기 옛정이 생각나서가 아니에요. 똥오 좀 받아줄 무료 간병인이 필요해서지. 당신의 그 잘못했다는 말은 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도박에 실패해서 억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난 당신이랑 30년을 살았어요.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알죠. 당신은 평생 누구도 사랑한 적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했지. 누가 날 더 편하게 해줄까? 누가 내 체면을 세워줄까? 그것만 따졌잖아요. 저는 한 발자국 다가가 쇳기를 박았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왕처럼 떠받들어 주니까 좋았겠죠. 그래서 날 버렸고. 그런데 당신이 쓰러지자마자 그 여자는 도망갔어요. 왜? 늙고 병든 노인을 수발대는 건 힘드니까. 돈이 안 되니까. 남편의 눈에서 절망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다시 날 찾네요. 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헌신짝처럼 버려도 다시 주워 담으면 군말 없이 똥기저귀 갈아줄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60이 넘었어요. 삼류 드라마 같은 짓은 그만합시다.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세요. 당신이 그 여자를 선택했으니 그 여자가 남긴 똥도 당신이 치우는 게 맞아요. 여보, 내 남은 인생에 당신 자리는 없어요. 난 내 아들, 내 손자, 내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당신 수발 들려고 내 노년을 바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남편을 뒤로하고 멍하니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가 알아서 챙겨라. 병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짐승이 우는 듯한 남편의 오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병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룸을 정리하고 기차역으로 가서 강원도 강릉으로 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더군요. 남편 성격이 괴팍해져서 힘들다고요.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뭔지 욕창 안 생기게 하는 법 같은 조언만 해주고 끊었습니다. 보름 뒤 강릉으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죠. 휠체어에 앉은 남편 앞에서 아들이 신발을 신겨주고 있었고 며느리는 사과를 깎아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학교 끝난 민준이가 와서 제잘되고 있었고요.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속에 저는 없어도 되었습니다. 아니, 없어야 완벽했습니다. 저는 미리 사온 백합 꽃다발을 간호사 데스크에 맡기고 돌아섰습니다. 소독약 냄새나는 그곳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강원도 바닷가 마을의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매일 아침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봅니다.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합니다. 가끔 아들 가족이 놀러 옵니다. 남편은 재활을 열심히 해서 이제 혼자 밥도 먹고 신문도 본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가끔 엄마 사진 보면서 멍하니 계세요.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직접 말린 허브티를 따라주었습니다. 지훈아, 닫힌 문은 다시 두드리는 게 아니란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벽에는 민준이가 그려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금빛 태양. 우리 모두 거센 폭풍우를 지났습니다. 누군가는 후회 속에 제자리에 남았지만 저는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소영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신에서 시작해 통쾌한 복수, 그리고 냉정한 이별과 새로운 시작까지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에는 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병든 남편이 잘못을 비는데 너무 매정하게 떠난 것 아니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상처받은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위 있고 주체적인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희생양도 구원자도 거부하고 오롯이 나로 살기를 택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소영 씨였다면 병실에서 전 남편이 울며 매달릴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부부의 의리란 무엇일까요? 이미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도 한쪽이 아프다는 이유로 남은 생을 희생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 모두에겐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 아들이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낳긴 했는데 연 끊은 지 오래야. 아주머니는 어휴, 딱해 보이는데 하고 혀를 찼습니다. 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이게 바로 박민호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대화하러 온 게 아니라 대중의 시선을 칼로 삼아 나를 심판대에 세우려는 수작. 엄마, 한 발짝만 양보해주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전박대하는 게 어딨어? 나 버릴 거야. 나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우,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누구 보고 편들어 달라는 거니? 그는 내가 이렇게 차분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멈칫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랑 대화하고 싶어서. 넌 대화하러 온 게 아니라 쇼하러 온 거야. 내가 쏘아붙였습니다. 카메라랑 유튜버만 안 불렀지 하는 짓은 똑같구나. 그가 멍하니 서 있다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나쁜 엄마 역할 필요해서 그런다. 왜? 내가 울면 사람들이 엄마가 나한테 십수년 연락 안 한 거 모를 것 같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아. 내가 개자식이었던 거 안다고.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데. 왜 그래?
넌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애 봐줄 사람 찾으러 온 거야. 두 개를 섞지 마. 그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감당하기 싫은 거겠지.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 산 후 도우미 신청하고 너희 생활비 줄여서 사람 써라. 여기 와서 비는 건 그게 제일 돈 안 드는 방법이라서 그런 거잖아. 그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 그래, 없어. 네가 필요할 때만 날 엄마 취급하는데 내가 왜 피와 눈물을 흘려줘야 하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온도에 맞춰 내 인생을 조절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창가에 바짝 붙어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른다. 주거 침입이랑 소란죄로 신고할 거야. 여기 주민들이 다 증인이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창문을 탁 닫고 블라인드까지 내렸습니다. 햇빛이 차단되니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를 닫았습니다. 전기밥솥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엉밥을 지을 겁니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밥맛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아무리 큰 파도라도 휩쓸려 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날 저녁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발에 오일을 바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때문에 1초간 멍해졌습니다. 이지은, 며느리의 번호를 저장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는 5분도 안 될 겁니다. 그녀는 언제나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뒀습니다. 결혼식장의 미지근한 오렌지 주스처럼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신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콧맹맹이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민우 씨가 찾아갔었다면서요. 죄송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사과받으려고 전화 받은 거 아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휴지로 코를 푸는 소리, 아기 침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속은 안 그래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해. 근데 받아주진 않을 거야.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애 안 봐주셔도 돼요. 그냥 한번 와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할 텐데. 나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왜 항상 그 레파토리니? 그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청첩장 나한테 안 보냈지. 내가 서운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때 너희는 분명히 선을 그었어. 우리끼리 잘 살겠다고. 근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내쫓았던 옛날 엄마한테 손을 벌리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복잡했고 민우 씨도 어머니가 불편해 하실까봐 불편해 할 거라고 짐작한 건 너희지.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아,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네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냥 요즘 젊은 며느리들처럼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면서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지. 아이 잘 키우는 건 너희 부부 책임이야. 나는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 마쳤어. 이제 AS 기간 끝났단다. 하지만 저희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조금만 마음 열어주시면 안 돼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지은, 넌 성인이잖아. 결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난 네 친정엄마도 아니고 너희 집 비상금 통장도 아니야. 너무 하세요. 그래, 내가 너무하지. 근데 내가 악역을 맡아야 너희가 정신 차리고 부모 노릇할 거 아니니.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식은 팥시루떡 한 조각을 꺼내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달지 않았습니다. 씹으면서 그녀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알겠다는 말. 사실 진짜 한 게 아니라 일단 후퇴하고 다른 작전을 짜겠다는 뜻일 겁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에 흐릿한 차용증을 들이밀며 늙은 여자에게 짐을 떠넘기려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그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는 욕실 타일을 닦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타일을 딛고 섰는데 딩동 소리가 2번 나고 2초 쉬었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익숙한 리듬, 박지훈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베이지색 면바지에 반팔 셔츠, 한 손에는 백화점 스티커가 붙은 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희야, 나 지훈이야. 화면으로 보고 있어. 내가 문 안쪽에서 말했습니다. 배는 문 앞에 두고 가. 사람은 사절이야. 그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먹고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문 좀 열어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우리 집은 개방형 화장실이 아니야.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라고. 내가 아무나야. 그가 억울한 척 했습니다. 그래도 20년 살 부대 끼고 산 사이인데 안전고리를 걸고 문을 반잽 정도만 열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가 과일 상자를 들이밀길래 손으로 막았습니다. 두고 가라고 했어. 그가 뻘쭘해하며 과일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마음 알아. 아직 나한테 앙금 있는 거. 근데 우리 이제 늙었잖아. 놓을 건 놓고 살자.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우일. 내가 걔한테 따끔하게 얘기했어. 걔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좀 도와줘. 며칠만이라도. 그러다 보면 정들고 그러는 거지. 정들 필요 없어. 내가 잘라 말했습니다. 가족 재결합 드라마 찍을 생각도 없고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윤희야, 너 진짜 아들 영영 안 볼 생각이야? 네 재산 진짜 남 줄 거야? 핏줄 놔두고. 나는 뒤돌아 거실 테이블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문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변호사랑 공직 마친 유언장 사본. 내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집은 내 아들한테 안 가. 돈도 안 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쓸 거고 죽고 나서도 너희한테 한 푼도 안 가게 해놨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너 미쳤어? 죽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순리지. 나중에 네 제사상은 누가 차려줄 건데.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자식 낳았니? 난 안 굶어. 그의 가식적인 미소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독한 년.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민우 네 배로 낳았잖아. 엄마는 종신직이 아니야. 나 퇴근한 지 오래다. 그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할 말을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가라. 여기가 네가 설 수 있는 마지막 선이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경찰 부른다. 그는 바닥에 내려놓은 과일 상자를 다시 집어들더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 하고 소리치고는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후회는 진작했지. 너희를 내 인생에서 더 일찍 잘라내지 못한 걸. 문을 쾅 닫고 이중 잠금장치까지 잠갔습니다. 그제야 숨이 트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스불을 다시 켰습니다. 식었던 팥물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는 순간 선언문이 완성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즐겨찾기에 있던 2 이름, 박지훈과 박민우.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연락처로부터 전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 그들이 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꽉 들어차 있던 낡은 가구들을 다 드러낸 빈 방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바닥에 먼지는 좀 있지만 창문을 여니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기분.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오후의 티타임에 딱 어울리는 빛이었습니다. 서랍에서 3년 전에 사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추억되기보다 선명하게 기억되기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그 밑에 써내려갔습니다. 엄마 노릇 30년.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다. 젖주는 기능, 빨래하는 기능, 밥하는 기능, 감정 쓰레기통 기능. 이제 전원 끕니다. 글씨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듯이 다 쓰고 나서 예전 직장 동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나랑 온천 갈 사람? 회원권 있고 방도 잡았어.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미영, 언니, 나 갈래. 남편 출장 가서 딱 좋아. 순자, 나도 껴줘. 몸 쑤셔 죽겠는데 잘 됐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나를 반겨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은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저귀나 약통을 챙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책 한 권, 옷 2벌, 샴푸, 그리고 방금 제목을 쓴 노트 한 권. 돌아오면 블로그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제목은 차단된 인생. 연락처만 차단한 게 아니라 그래야 한다는 세상의 모든 각본을 차단한 여자들의 이야기. 저녁에는 야시장에 나가 찹쌀 도넛을 한 봉지 샀습니다. 갓 튀겨서 따끈따끈했습니다. 설탕이 묻은 도넛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기름진 고소함과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 도넛은 손자가 먹다 남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 온전한 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맛이군요. 문화센터 강의실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얇은 방석 하나. 30여 명의 중년, 노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듯한 젊은 딸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오늘 강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늙었다고 해서 선택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아들이 연락 왔어요. 며느리 애 낳았으니 와서 봐달라고요. 거절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할머니가 그래도 손주인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네, 손주 맞죠. 하지만 그 아이 아빠는 20년 동안 절 안 찾았고 엄마는 결혼식 청첩장도 안 줬어요. 근데 애 낳으니까 제가 할머니라는 게 기억났나 봐요. 할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핏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과 착취를 구분하자는 거죠. 우리 세대 여자들 참는 게 습관이잖아요. 남편한테 참고 자식한테 참고 늙어서도 눈치 보고. 파마머리 아주머니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 스케줄을 제가 짜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준비해간 유언장 사본을 들어보였습니다. 전 재산사회 환원합니다. 아들한테 안 줍니다. 복수가 아니라 죽을 때 억울하지 않으려고요. 강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경 쓴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파서 쓰러지면 누가 돌봐줘요? 겁 안 나세요? 겁나죠. 근데 더 겁나는 건 뭔지 아세요? 간병받는 대가로 내 영혼까지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건 돌봄이 아니라 거래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없다고 부정할 순 없죠. 하지만 그게 도덕적 협박 도구가 된다면 거부할 권리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생 날 부양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평생 수발 들고 있었어. 나는 그분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맞아요.
우린 부양받는 게 아니라 관리당하고 있었던 거죠. 마이크를 끄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우리한테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안 가르쳐 줬어요. 아내, 엄마, 며느리 되는 법만 가르쳐 줬지. 저는 이제야 김윤희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수업이자 저 스스로에게 하는 첫 번째 수업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말을 대신 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짐을 챙기는데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오늘 하신 말씀 녹음했는데 제 딸한테 들려줘도 될까요? 그럼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유언장 쓰고 싶어졌어요. 아니, 인생 주권 선언문이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문화센터를 나와 일산 호수공원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호수 위에 비친 노을이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 조각들이 반짝이는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미 내 인생 대본에서 그들을 주연에서 엑스트라로 강등시켰으니까요. 대사도 없고 조명도 비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바쁩니다. 여행도 가야 하고 글도 써야 하고 그 게으른 제스민 화분도 분갈이 해줘야 하거든요.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누군가에게 효도받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얼마나 근사하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평생 키운 자식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것, 할머니니까 라는 말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가족의 일까요? 아니면 뻔뻔한 착취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당연한 희생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동반자니까요.